1941년 5월 10일 500대의 독일 폭격기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폭격을 위해서 런던으로 향했다. 영국의 무릎을 꿇리기 위한 회심의 일격이었다. 같은 날 저녁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아우스부르크를 이륙해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그 조종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충성을 다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나치주의자들의 우상이다. 그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이 극단적 우익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의 생각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곧 독일입니다. 총통이 가시는 대로 이 나라도 나아갈 것이며 총통의 결단은 온 국민의 결단입니다. 헤세는 자신의 과거, 즉 자신의 경력이나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매우 당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끝까지 감옥에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가 저질렀던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잘못된 판단에 평생을 걸었다고 봅니다. 히틀러의 많은 추종자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코 으뜸이었다. 그분은 때로 아주 괴짜 같으면서도 낭만적인 일면이 있었습니다. 가끔 동양의학에 심취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수 히틀러십니다. 히틀러는 곧 독일이며 독일은 곧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만세! 헤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타국에 있었으나 그는 주문에 홀린 사람처럼 독일을 향했다. 헤스의 집안은 식민지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장남 헤스는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로 자라났다. 헤스의 부친은 타국에서 조국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헤스 가족은 열렬한 게르만 민족주의자였어요. 루돌프 헤스 아버지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비렐름 대제의 조상화였죠. 또 생일날에는 한 잔의 와인을 들고서는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하곤 했지요. 헤스의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한적한 이곳 피히텔 산속에서 그들만의 오붓한 여름을 보내곤 했다. 그의 유년기는 편안했다. 루돌프의 아버지는 그를 황태자처럼 여겼다. 그는 기숙학교에 다녔다. 가족들은 그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다. 루돌프의 의견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루돌프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사업가의 훈련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장남 헤스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아버님이 섭섭해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전쟁터로 나갔다. 1914년 8월 독일 국민들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다는 헛된 망상에 들떠 있었다. 헤스는 바바리아 제1보병연대에 자원 입대했다. 한성식은 승리를 확신하는 군중들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서부 전선으로 향했다. 전쟁은 계속됐다. 전쟁터는 젊은 장교 헤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군대의 명령체계 속에서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부모에게 득이양양하게 편지를 보냈다. 불타고 있는 저 도시들이 제게는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전쟁이란 정말. 전투 도중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부상에서 회복되자마자 헤스는 새로운 정예 부대인 항공대에 자원했다. 그러나 전공을 올리기엔 조금 늦었다. 헤스가 훈련을 끝마칠 무렵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꿋꿋이 성실하게 비행을 계속했다. 최전방에서 싸운 병사의 특권으로 헤스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뮌헨 대학에서 그는 다소 과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지정학을 가르치던 하우스호퍼 장군은 동방을 향해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1918년 11월 소규모 뮌헨 반란 사건을 통해 독일 패전의 이유를 알게 된 헤스는 곧 전쟁의 속죄양을 찾아냈다. 학생신문의 헤스는 반혁명 모임에 참여했다. 담배 연기 가득한 뮌헨의 지하 주점을 드나들면서 그는 앞으로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역경을 극복하며 지켜온 이 나라는 이제 새 독일 제국의 건설을 기다립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 정의롭고 영광된 독일 제국을 기다립니다. 독일 제국 만세! 1920년 저희 아버지께서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시던 날, 루돌프는 제 동생들을 데리고 공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헤스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말했죠. 저분이 연설하는 것 좀 봐라. 정말 너무 멋지지 않니? 라고 말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헤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1920년 헤스는 민중 지도자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나치스 돌격대를 구성했다. 헤스는 언변이 좋았다. 히틀러가 바바리아 지역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시도했다가 비참하게 실패했던 1923년의 뮌헨 반란 시에도 헤스는 실력을 발휘했다. 반란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의식은 그 이후 나치 체제의 대표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고 맨 앞줄에는 언제나 루돌프 헤스가 있었다. 오늘의 영광은 모두 이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들이 미래의 독일 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독일 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뮌헨 반란의 주동자들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란츠베르크 교도소는 다른 감옥과는 좀 달랐어요.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방의 중앙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면회자와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교도관은 한쪽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가까운 곳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 기간 동안 히틀러는 같이 수감된 헤스를 자신의 비서로 지명했다. 이제 히틀러를 위한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헤스의 도움으로 히틀러는 감옥에서 그의 정치적 자서전인 나의 투쟁을 펴낸다. 헤스는 그의 연인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히틀러에게 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나치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들은 세력을 키워갔다. 나치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다. 히틀러는 당시의 불안한 상황을 교묘하게 잘 활용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뒤에는 언제나 헤스가 있었다.
헤스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장거리 선거운동을 펼쳤다. 자신의 주인을 위해 기쁘게 그의 그림자가 됐다. 헤스는 정말 100% 히틀러에게 충성했습니다. 그에게 히틀러는 주인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12사도 중 하나였죠. 헤스의 역할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운동을 위해 당의 비행기를 몰았고 반대편 좌익 세력이 모인 곳 위를 초저공 비행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이 때문에 2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서기도 했다. 히틀러의 그림자가 된 헤스에게도 약혼녀가 있었는데 일자는 최초의 여성 당원이기도 했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청혼을 했다. 두 사람 다 신중했어요. 특히 헤스가 더 그런 편이었죠. 과연 한 여자를 그렇게 자신에게 묶어 놓아도 되는지 고민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요. 마침내 히틀러까지 헤스에게 결혼을 권하게 됐고 그 자신이 증인이 돼주었다. 엘자 헤스는 남편의 반을 히틀러에게 양보해야 했다. 1933년 1월 베를린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여보,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소. 내가 독일 제국 총통의 서재에 앉아있다니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히틀러의 뒤에서 세상의 조명을 함께 받았고 헌신적인 봉사로 인정을 받았다. 마침내 히틀러는 헤스를 나치당의 총통 대리로 지명하게 된다. 헤스는 히틀러 총통의 대리가 된 후에도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서서히 일방적인 독재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고 히틀러는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팽팽하게 긴장된 상황에서 총통 대리 헤스는 자신의 일을 도와줄 참모장 마틴 보르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야심이 크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 권모술수의 대가는 결국 헤스의 권력마저 잠식하기 시작했다. 보르만은 작고 땅땅한 체구였으며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무례한 편이었는데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더군요. 히물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싫어했어요. 그러나 헤스는 점점 더 보르만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히틀러처럼 헤스도 지루한 서류 작업은 싫어했다. 그는 당의 외교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좋아했다. 국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매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집회를 가졌다. 헤스에게는 특히 익숙한 집회였다. 그는 열정에 찬 연설을 했다. 우리는 위대한 독일 제국의 국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함께하는 한 독일 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헤스는 당을 위한 연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좋아했다. 우리의 히틀러 총통께 맹세합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총통과 우리의 지도자들께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헤스는 당의 홍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모두들 그의 인격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의 가혹한 행위도 묵인됐습니다. 헤스에게는 잔인한 면이 있었다. 관료주의 정치라는 구실로 폭력을 은폐시키기도 했다. 우리 당은 외국인에 대한 입법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국가사회당의 독일은 결코 유대인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50% 이상이 비아리아인이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헤스는 광신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이었다. 음주, 흡연은 물론 춤도 절제했다. 할라힝의 자택에서는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다. 아들의 명명식을 할 때에도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대부가 돼주었다. 그의 이름은 방명록에 소중히 보관돼 있다. 1938년 11월 9일 밤이었다. 크리스탈 라흐트 대학살이 감행됐다. 유태인의 교당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에 대해서 헤스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서서히 소외되고 있었다. 헤스는 히틀러의 가장 확고한 동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충성심만 더 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헤스가 총통을 만날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다. 뮌헨 반란 사건의 옛 동지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히틀러가 암살의 위험을 피해간 일이 있었다. 헤스는 그에게서 어떤 절대적인 힘이 함께함을 느꼈다. 신은 언제나 총통의 편이었습니다. 총통의 정적들이 아무리 해치려 하더라도 결국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독일 국민들도 신이 지켜주실 겁니다. 히틀러의 총애를 잃어감에 따라 헤스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시작했다.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 번은 헤스가 의자를 바로 세우고 있었는데 의자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스가 의자에서 손을 떼자마자 의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제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헤스가 염동작용을 믿는 게 참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윈저공이 독일을 방문했다. 헤스는 이를 두 나라 사이의 해빙 무드로 해석했다. 불행히도 헤스는 윈저공의 나치 동정론이 곧 영국의 뜻은 아님을 알지 못했다. 영국의 최전방 병사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고 1차 대전의 참전 용사들도 모였다. 그건 남부 지방의 계획입니다. 바덴에서는 라이나 계곡에서도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헤스는 영국과의 우정을 하나의 신조로 생각했으나 히틀러에게는 단지 전략적 목표에 불과했다. 우리는 황무지나 늪지대를 개간함으로써 국토의 상당 부분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영국은 뮌헨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지켰다. 서구 열강들은 시간을 벌고자 했으며 양보를 좀 했으라도 독재자를 달래보려 했다. 헤스는 이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히틀러의 안중에 없었다. 그분은 항상 바쁘셨고 종종 매우 피곤해하셨어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휴식 방법을 가지고 계셨죠. 어떨 때는 식사 후
침실 바닥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쉬시기도 했어요. 배를 바닥에 대고 쭉 뻗어 누우면은 피로가 풀린다고 하셨어요. 보통 15분 정도 그렇게 계셨죠. 헤스는 점점 더 고립돼 갔다. 히틀러가 독일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애써 외면하면서 더욱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일의 평화 추구 정책을 역설했다. 그 사이 이미 전쟁은 코앞에 닥쳐 있었다. 정통께서는 독일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후 이란 연설은 중단됐다. 전격전으로 빠른 승리를 거두었다. 헤스는 기쁨에 들떴으나 총통의 옆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총통의 사령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첫 번째 후계자는 괴링 동지가 될 것이며 다음 후계자는 헤스 동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제3인자였다. 독일 소년단의 학생들과 잡담이나 나누는 위치였다. 분명히 밀리고 있었다.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헤스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전쟁은 6주 만에 끝났다. 포위되었던 영국군은 던커크에서 바다를 건너 도주했다. 히틀러는 그것을 묵인한 것일까? 헤스는 그렇게 믿었다. 군인은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승리는 히틀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역사상 최고의 사령관. 이제 그는 더 이상 보좌관이나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헤스는 점성술을 배우게 됐다. 헤스는 승리에 따른 환희의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영국과의 전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 속에 비밀리에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처칠은 독일과의 화해를 원치 않았다. 히틀러의 작전은 효과가 없었다. 강원 양면 작전에도 영국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날은 헤스가 총통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언론 수석인 디트로이 박사가 들어와서 총통 각하 영국이 거절했습니다라고 보고하더군요. 총통께서 뭘 제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총통께서는 이제 뭘 더 하라는 거야? 내가 그곳까지 날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지요. 히틀러는 못했지만 헤스는 할 수 있었다. 헤스는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 헤스의 학교 은사인 하우스호퍼 교수가 의논 상대였다. 우선 헤스는 영국 측과 접촉하려고 해보았지만 영국 첩보부의 방해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히틀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영국으로 날아갈 생각이었다. 엄청난 반역이었다.
하우스 호퍼 교수와 함께 숲속을 걸으며 해수는 결단을 내렸다. 총통 대리께서는 저에게 연설문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전 그게 어디서 사용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받아 적었죠. 어디서 영국 관리를 만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연설문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메서스미츠를 타고 해수는 시험 비행에 오른다. (1941년 5월 1일) 그는 여기서 생애 마지막이 될 연설을 하게 된다. 오늘을 기하여 정통께서는 우리 당의 동지 윌리 메서 슈미트 교수에게 뛰어난 개척자라는 칭호를 수여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계획을 몰랐다. 총통 대리께서 오셔서 자신이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사람임을 총통께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우린 그냥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일지에 기록을 하고 끝냈어요. 5월 4일 해수는 다시 베를린으로 향했다. 공식 석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제 총통께서 남동부 전선에서 우리 육군이 거둔 뛰어난 승리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처칠 수상과도 협상을 끝내셨습니다. 이 무렵 히틀러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공격이었다. 두 군데의 전선에서 모험을 하고자 했다. 히틀러와 해스는 수상 집무실에서 만난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스는 자신이 히틀러의 바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정치판은 마치 황야의 무법지대 같았습니다. 유네토나 칼메이 월드 세텐드 같은 자들이 설쳐댔지요. 독일을 일으킨 비스마르크의 정신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5월 10일 오후 5시 45분 해스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륙했다. 점성술가는 별들도 도와줄 거라고 예언했다. 그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밤 10시 15분 그는 스코틀랜드 해안 위를 날고 있었다. 해밀턴 공작의 시골 농장을 향해 비행을 계속했다. 해스는 1936년에 잠깐 그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당시 해밀턴은 스코틀랜드의 대공 방위대장이었다. 해밀턴의 명령에 따라 침입자를 격조시킬 추적기가 이륙했다. 그러나 해스는 운이 좋았다. 스코틀랜드의 대공 방위는 부실했다. 그는 가까스로 추적기들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주 빨리 그리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 걸로 봐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해스는 낙하산으로 목표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 착륙했다. 미지의 공간이었다. 독일에서는 아직 아무도 해스의 비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해스의 부관이 고별 인사의 편지를 들고 왔을 때 히틀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통은 해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몹시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해스가 정말 그곳에 도착했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헤스의 비행기는 글래스고 근처의 언덕에 추락했다. 어느 농장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향토 방위대에게 연행돼 스카우트 건물에 수감됐다. 자정 무렵에 해밀턴 공작과 패트릭 경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문이 조금 열려진 채로 방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 분명했거든요. 그 사람이 헤스였어요. 그는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런던. 독일의 공습 결과는 처참했다. 국회의사당 건물까지 공격을 받았다. 처칠이 피해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그는 저녁이 돼서야 이 미지의 독일 비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버지는 처칠의 집무실에서 단 둘이 앉아 헤스에 관한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칠이 묻기를 그럼 독일 총통 대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마치 환각을 본 사람처럼 쳐다보았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의 보고는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처칠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가 헤스이건 다른 사람이건 이건 조용히 넘길 일이 못 되겠군. 독일에서도 사태를 수습하기 바빴다. 독일의 우방국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히틀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보르만을 대동하고 그는 라디오에 성명을 발표했다. 5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경 우리의 헤스 동지가 아우구스부르크를 이륙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헤스 동지가 남긴 편지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특히 환각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통께서는 즉시 헤스의 부관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게슈타포에 격리시킨 후에 헤스가 히틀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사본 같았어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대목은 그 편지를 자신의 부관이나 기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부분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모두가 헤스에게 화를 냈다. 그는 런던 탑에 수감됐다. 영국 정부 측에서 볼 때 헤스의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처칠이 제일 우려한 부분은 영국이 독일의 나치 정권과 비밀 협상 중이라고 소련이 오해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스탈린은 히틀러의 우방이었다. 그는 독일 침략을 암시하는 갖가지 경고 사인을 무시해왔다. 그런데 헤스의 사건은 스탈린의 처칠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엉뚱한 쪽을 의심한 것이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스탈린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를 또 다른 우방국으로 갖게 되는 셈이었죠. 소련의 강력한 탱크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았지만은 우리의 군대는 가차없이 진군했습니다. 히틀러는 바바로사 작전을 위해서 헤스의 사건에서 손을 뗐다. 히틀러는 마침내 그가 오랜 동안 염원해오던 작전을 개시했다. 동방의 새로운 터전을 얻기 위한 죽음의 전쟁이었다. 총통 대리의 비행 때문에 나치당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었다. 마틴 보르만이 히틀러의 최측근이 됐다. 새로 보좌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히틀러는 평화협정을 구실로 헤스를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반역죄를 적용해 처형하려 했었죠.
헤스는 감옥에서 히틀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사 년 후 독일에는 폐허만 남았다. 뉘른베르크, 히틀러가 선거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곳에서 히틀러의 추종자들에게 대한 재판이 열렸다. 돌아온 헤스는 경악했다. 그는 여전히 4년 전의 독일 속에 살고 있었다. 비고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옛날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말라 있었고 옷차림도 형편없는 상태로 마치 불황자들 무리처럼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헤스는 러시아 침공이나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 이미 영국으로 갔지만 모든 항목에서 기소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피고의 재판은 적절치 못합니다. 법정은 그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합니다. 기억 상실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자였을까? 헤스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이 수감 기간 동안 복용한 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신 장난 때문이었을까? 2년 후 헤스는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제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판정되는 걸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행동한 것은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소련 측의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헤스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판결이 상당히 가혹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헤스의 최후 진술은 후회 없는 고백이었다. 오랜 세월 이 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독일 국민으로서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 당원으로서 또 총통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슈판다우 형무소에서 헤스는 점점 더 현실과 담을 쌓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과도 멀어졌다. (1966년까지) 그를 제외하고 모두가 석방됐다. 나치스 청년대를 비롯해서 모든 청년운동의 지도자였던 발두어 본 쉐러, 그리고 히틀러 시대 군수장관이었던 슈페르도 석방됐다. 헤스만이 유일하게 계속 슈판다우에 남아있었다. 모든 전범자들의 십자가를 진 듯이. 1966년 10월 시라흐와 슈페르가 석방됐을 때 우리도 탄원서를 작성해서 미국의 연합국 사령부와 교황청 등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더군요. 너희가 사면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걸 명심해라. 나는 나폴레옹에게 용서를 구걸한 헤르본 슈타인처럼 나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자유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입니다.
1969년 이후에야 해스는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했다. 그는 계속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다. 자신의 영국 비행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우리는 그를 현대식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선 좀 더 편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당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았죠. 그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식사량이 무척 많은 편이었어요. 식사의 메뉴는 본인이 결정했고 가끔 생식을 주문하기도 했죠. 무염식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TV 시청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테니스나 축구 경기를 즐겨 보았습니다. 매달 교도관이 바뀌었다. 소련은 점령국의 권한으로 이 값비싼 죄수를 슈펜다우에 묶어둠으로써 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해스의 존재는 논쟁거리였다. 국민 여러분, 이제 독재 정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정계의 여러 인사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92살의 노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감옥에 묶어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히틀러 시대가 잔인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러나 해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다. 고르바초프 시대까지도 소련은 대화할 의사가 없었다. 이제 93세 노인의 삶에 대한 의지는 사그라들고 있었다. 제가 그를 처음 진찰했을 무렵에 그는 대체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하더군요. 어디에 통증이 있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데 자살하기 2, 3개월 전부터는 불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일 오후 베를린 공항 루돌프 헤스 총통 대리의 아들 루디거 헤스 씨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연합국 측과 시신의 양도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그가 살해됐다고 믿었고 그 이유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왜 이제 와서 아버지를 살해했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 20여 년 동안 연합국 측은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버지를 석방시킬 용의가 있다고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할 소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과연 루돌프 헤스는 살해된 것일까? 그는 사망 후에도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진다. 헤스 본인의 쪽지도 있었다.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이 글을 남긴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한다. 가족들은 그 쪽지가 가짜라고 했다. 쪽지의 내용과 형식에서 알 수 있어요. 아버님은 매우 꼼꼼한 분이셨는데 쪽지에는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평소와 달랐고요. 게다가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이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작별 인사도 안 남길 리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감식 결과 위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두 번째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연합국 측이 발표했던 부검 내용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임으로써 살해설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우리가 보고서의 구절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외부의 침입자를 단정할 만한 증거는 결코 없었습니다. 슈판다우의 여름 가옥. 사망한 해수의 목 주위에서 전깃줄이 발견됐다. 용의자를 본 사람도 있었다.
루돌프 헤스는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제복을 입은 군인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키가 컸고 한 사람은 키가 매우 작았어요. 미군 제복을 입었던 안개 속의 두 남자, 그들 중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쪽에서 지목하는 사람이 저하고 의무병이었죠. 그러나 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와 직접 접촉했던 일이 없으니까요. 단지 그쪽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까이에 있었을 뿐입니다. 루돌프 헤스의 죽음. 아직도 그가 살해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미결로 남아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스테리 소설처럼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지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헤스의 마지막 비행. 우익 과격파들이 묘지를 포위하는 바람에 장례식이 얼마간 늦춰지기도 했다. 헤스가 끝까지 그의 신조를 지킨 것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또다시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결코 후회는 없다.